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주가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라더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시세 조정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라더견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검찰이 라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리법 위반입니다.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라 대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와 함께 체포한 최측근 변모 씨와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프로골퍼 안모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라 씨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라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가 조작 수법과 경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세 조종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주가 폭락 직전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낸 김잉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내임윤리위원회가 이딴 설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또 태영호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어제 오전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하여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위원 사퇴 여부나 이런 것들이 좀 결정 미쳤는지만 결과를 보시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중징계를 내리자 지지해준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1년 동안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돼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태 의원은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거듭 사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11월 2차례에 걸쳐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의 6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 과정이 이상거래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을 향한 당 안팎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당 지도부가 부랴부랴 수습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코인 매각을 권유하고 자체 진상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는데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이 당 전체 도덕성 문제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당 지도부가 서둘러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매각을 권유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김 의원도 일체 불법이 없었음에도 왜곡 의혹 보도가 이어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 중인 코인도 진상조사단과 협의 뒤 매각하겠다며 당 지도부 요구에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갈수록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최소한 이런 게 없으면은 1년 내내 내로남불 정당 이미지를 벗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이라는 집단의 신뢰도가 깨져가는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이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당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 여부 전수조사를 하거나 천막당사와 같은 결기가 필요하다는 자성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 드러나고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탈당이나 출당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들통날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코인 거래 내역 전부를 공개하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처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거듭된 해명에도 꼬리를 무는 의혹에 김 의원이 사면 초과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보수의 심장 TK 지역을 찾으며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했던 당 지도부도 거액 코인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와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 의원의 이상거래 의혹을 검찰에 통보한 금융정보분석원 FIU 원장이 오늘 국회 소관 상임위 현안 질의에 출석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박정훈 FIU 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엽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박정훈 FIU 원장을 상대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겐 김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경과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0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역효과로 소비자들이 지갑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 우려가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5%보다 낮은 데다 지난해 7월 이후 10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름폭으로 보면 2년 만에 최소폭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10번 연속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란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보다 2배 이상 높아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파월 의장 발언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If that forecast is broadly righ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and we won't cut rates. 물가가 잡히고 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연소득 12만 5천 달러, 1억 6천만 원 이상 소득 상위층의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4월 카드 사용액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한도 인상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새로 나온 물가지표를 두고 각자 유리한 방식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공화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여전히 높은 물가의 원흉으로 지적하면서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며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8 million Americans would lose their jobs, including 400,000 New Yorkers alone. Our economy would fall into recession, and our international reputation would be damaged in the extreme.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지표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9개월여 만에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오랜 기간 방역 정책에 협조해준 국민의 감사를 전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이 보도한 서울 은평구 빌라 100채 규모의 전세 사기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업자가 법인과 자식 명의로도 부동산 매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오피스텔 매물만 70채 가까이 돼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곳의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12세대가 법인 한 곳의 소유입니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임대업자 이모 씨. 은평구에 빌라 100채 정도를 갖고 있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받는 인물입니다. 역시 이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일단은 저희는 나가겠다. 세입자가 다시 들어와야 돈을 돌려주겠다 했는데 일단 경매가 잡히니까 당연히 경매가 잡혀있으니까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바로 옆 동네 역촌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 씨는 여기서도 전체 28세대를 법인과 아들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법인 명으로 거의 오피스텔은 전부 다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본인이 오셔서 다 진행을 하셨고. 은평구에서 이 씨가 거래한 매물 중에 법인과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세보니 모두 70채에 달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빌라까지 합치면 이 씨가 소유한 매물은 170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씨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물론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또한 법인세가 개인 소득세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보유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주택을 두 아들 명의로 분산시켰습니다. 이 씨는 현재 약 3억 원대 세금을 체납하고 대출금까지 연체한 상태로 이들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불안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저는 계속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은 이 씨가 법인과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중학생 아들 몸에서 22cm짜리 잉어 문신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대 형이 강제로 문신을 새겼다고 말했는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중학생 A군 아버지는 아들의 허벅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 22cm, 폭 11cm에 달하는 검은색 잉어 문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작은 문신도 아니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 애를 다그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살 많은 동네형 B군이 지난해 10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문신을 그려 넣었다는 게 A군의 설명입니다. 2년 전부터 B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몸에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말투 이상하면 말투 왜 그러냐고 때리고 그냥 뭐만 하면 소리치다가 맞기 싫으니까 그냥 다 당했던 것 같아요. B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또 있습니다. A군의 친구인 C군 역시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진 겁니다. C군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져 가족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을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지금 생업도 중단된 상태고 제가 막 문 앞에 CCTV도 달고 지금 저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문신을 지우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동안 매달 병원을 찾아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군이 강제로 문신을 새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후배들을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도 B군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군 부모는 YTN 취재진에게 새기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A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송치된 강요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군이 C군을 때린 적도 없었다며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된 탓에 강요 혐의가 적용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신문 일면에 같은 사진이 좀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네 쌍둥이를 낳은 사진이죠? 네, 맞아요. 경기 과천에 사는 송리원, 차지혜 씨 부부인데요. 초산에 자연 분만으로 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국내 최초라고 하고요. 첫째부터 딸, 아들, 딸인데 넷 중에 가장 적은 체중인 0.9kg으로 태어난 첫째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태어나면서 이제는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신문 다음 면을 좀 보게 되면 자, 건강하게 누워있는 내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이 왼쪽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가요? 맞습니다. 일란성 딸 쌍둥이 리지와 록시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 비전이와 설록이의 모습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2년 차에 3년 차죠. 난임병원을 찾아서 2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임신 사실을 확인한 첫 검진 때 쌍둥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검진에서는 세 쌍둥이, 그리고 그 다음 주 검사에서는 네 쌍둥이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출산 예정일보다 2개월 빠른 33주 만에 태어났는데요.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네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 100만 분의 1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인데요. 이 아이들 소식에 송씨 회사와 지역사회 또 많은 분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쌍둥이 나온 포스코 직원의 소식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포스코 그 회장님이 직접 집을 찾아가서 통 큰 선물을 쐈다 이런 소식 들었거든요. 차도 주고 용돈도 주고. 네, 맞습니다. 그 송리원 씨네 회장님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선수에겐 허락된 적이 없는 말, 출산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성 운동선수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이 신문에는 여자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황보람 선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마냥 기뻐할 수 없었고 막막했다고 말했습니다. 팀 닥터와 코치는 꼭 나아라,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해줬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임신을 했다고 16개월 이상 남은 계약을 해지하는 게 맞냐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구단과 갈등을 빚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출산 후에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재계약까지 완료했고 그라운드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황보람 선수는 선수들도 일반 회사원들처럼 충분한 휴식만 갖는다면 다시 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맹이나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 등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임신 사실이 마냥 기쁘지만 않았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또 수당도 주기로 했다고요? 네, 미국 여자 프로 농구 협회 얘기인데요. 선수들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0%의 급여 그리고 $5,000 상당의 육아 수당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축구, 농구, 배구 등 종목별로 선수들의 계약 형태가 다르고 또 임신이나 출산 관련 규정도 제각각인 상황인데요. 황보람 선수의 바람과 또 미국의 사례처럼 더 이상 선수들이 엄마와 선수 중 양자택일 해야 하는 상황이 서도록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엄마가 된다고 자신의 분야에서의 능력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행과 문화는 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인데요. 신도시가 교통지옥에 갇혔다. 관련 기사 굉장히 좀 자주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대중교통에서 보낸다. 이게 한 드라마에 나온 대사라고 합니다. 정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현재 경기나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 또는 통학하는 인구가 140만 명 이상이고요. 직장인을 기준으로 집과 회사를 오가는데 하루 평균 2시간 20분 정도 소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2기 신도시의 경우는 1기 때와는 달리 시작 단계부터 교통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민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김포 한강 신도시처럼 수요 예측에 실패하거나 예산이나 사업성 부족 문제로 입주한 지 꽤 지난 지금까지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출근을 하고 나면 하루 에너지의 절반은 쓰는 것 같다. 일이 일찍 끝나더라도 줄이 길게 뻔하기 때문에 회사에 더 있다가 온다라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신도시들의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3기 신도시는 그럼 불보듯 뻔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 입주를 원칙으로 내세웠고 또 원희룡 장관도 신도시만 짓고 나몰라라 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면서 이전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실제 3기 신도시의 철도 노선 예탄은 마친 상태인데요. 하지만 서울신문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갈등, 또 원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출퇴근했던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를 먼저 고려한 신도시 개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교사 관련 설문조사인데 다음 주가 이제 스승의 날이 있는데 조금 좋지 않은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20대 그리고 30대가 68%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 노조가 전국의 유초, 중고 교사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한 빈도를 물었더니 26% 정도는 거의 매일, 34%는 종종, 28%는 가끔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 8, 9명은 사직이나 이직을 1년 내에 고려한 적이 있다는 건데요. 교권 침해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각각 7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자 중 26%는 최근 5년 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권 추락에 대해서 저희는 간접적으로만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낮은 봉급이나 업무 부담까지 겹치면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대생들 사이에서도 선배들의 상황을 보니까 자긍심만으로 교단에 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면서 다른 길을 찾아 나서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국 교대 10곳의 중도 자퇴생과 미등록 신입생이 4년 사이에 2.8배나 늘어난 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교원의 지위나 처우가 홀대받지 않도록 정상화해야 교사와 교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선생님들이 참 많은 영향을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가르침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인데요.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기가 싫어하는 비누 향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한 국제 학술지에 실려서 주목받았습니다. 24세에서 33세 남녀 5명을 대상으로 몸을 씻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비누를 사용해서 씻은 뒤를 비교해서 모기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때 비누도 향이나 성분을 달리해서 영향을 주는가 여부도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재미있게 나왔는데요. 달콤한 과일향 또 꽃향기를 내는 비누로 씻은 경우에는 씻지 않은 경우와 비슷한 정도로 모기들이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위스키 향 또 코코넛 향을 내는 비누를 사용하면 모기들은 다소 피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 핑계로 위스키 더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좀 잘 씻어야 하고 모기들이 싫어하는 향으로 골라야 모기한테 좀 덜 물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참고로 체온이 높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모기는 더 선호한다고 하니까요. 향 고르는 것보다 모기에 덜 물리려면 일단 잘 씻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버지니아텍 연구진은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비누를 이용하고 또 실험 대상자 규모도 늘려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거라고 하니까요. 내가 쓰는 향 없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모기 때문에 유독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참고하실 만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청주 한우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4년여 만에 발생한 건데 정부는 해당 농장 소들을 매몰 처분하고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 종사자와 차량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확인된 건 충북 청주 한우농장 두 곳입니다. 어제 의심 신고를 받은 축산당국이 정밀 검사를 벌였고 두 곳 모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두 농장은 2.1km 떨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나 연관성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1년에 2차례 구제역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는 모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1월 충북 충주 한우 농장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를 오늘 안에 매몰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소와 돼지, 양과 관련된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농장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에 대한 우제류 농장의 긴급 예방 접종과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방역본부에서 전화 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의 농장에서도 소독과 방역복 착용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엔 치과의사협회도 참여를 결정해 휴진하는 치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부분 파업과 달리 응급구조사와 방사선사 등 다른 직역들도 연가투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소관 상임위의 현안 질의가 진행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애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엽니다. 여야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와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책, 서민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돼서 난감했던 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눈치만 보며 소갈이 하는 일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국민 SNS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 개설 기능은 직장,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채팅방에서 나가면 곧바로 모든 참여자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나타나서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었죠. 카카오톡이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채팅방을 나갈 때 해당 기능을 선택하면 전체 구성원 목록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채팅방을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새 기능을 이용하려면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카카오톡 실험실 항목에서 해당 항목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카카오 측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으로 나갈 타이밍을 놓친 그룹 채팅방의 메시지와 알림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이용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측치가 5.0%였는데 그 실제 나온 결과치는 4.9%로 오랜만에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대 성장을 거둔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시장의 예측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이제 2%라는 연준의 타겟에 비해서 목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예측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4%대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뭐 기대가 뭐 커졌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시작이 됐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모두 다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였는데 네.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하고 S&P 지수들이 혹은 나스닥 지수의 약간 움직임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다우존스 주식은 나이키 같은 어떤 소비재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소비재 기업들은 경기가 하강하게 되면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나스닥 같은 기술주들은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런 그런 현상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주춤했는데, 근데 근원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좀 오름폭이 커졌더라고요. 근데 이 근원 물가가 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차이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물가 지수의 차이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음식료,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아무래도 이것은 계절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음식료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변동성이 큰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지 체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근원 물가 지수고요. 네. 사실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왜 이리 많이 올랐느냐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많은데 결국에는 아무래도 주거비가 올라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비만 또 빼면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경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거비가 작년에 비해서 8% 이상 오르면서 이런 근원 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 그리고 전반적인 뭐 수요 감소들을 봤을 때는 주거비는 아마 곧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결국 주거비란 것은 계약 관계에 의한 것이고 1년, 2년 계약을 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 지수가 다른 것은 이제 에너지하고 뭐 식료품 가격이 빠져서 다른 건데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많이 오른 것은 주거비 때문에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비가 8% 이상 상승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물가 상황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거잖아요. 그럼 연준이 다음 달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뭐 동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걸까요? 사실 오늘 CPI 지수,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미국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7, 8% 내외로 더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에서 10% 내외,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8, 90%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서 고금리에 대한 피해 그리고 최근에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금리를 반영하는 게 채권 시장인데 채권 시장이란 것은 결국은 장단기 금리가 반영이 돼서 1년물, 2년물, 뭐 10년물까지 이렇게 금리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채권 시장 금리도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물가 지수가 예측대로 혹은 지금은 사실 예측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어떻게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경로대로 가고 있어서 아마 6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확산되고 있다.
그것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채권 시장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전에 이제 미국에서 베이비 스텝을 밟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을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6월에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선택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한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 격차라는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고 그렇다 환율의 변동성만 없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무역 적자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안에 조금 뭐 이창용 총재님의 최근 발언을 보면은 물론 이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하겠지만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많이 주고 있으셔갖고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결국은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아직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올릴 가능성은 당연히 없지만 지금 무역 적자라든지 연체율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조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미국의 어떠한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금리를 쉽사리 떨어뜨릴 가능성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뭐 3%대이긴 하지만 높은 상태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잡아야겠다는 어떤 의지들 그리고 이제 너무 또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한미 금리 격차가 이렇게 좀 벌어지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쉽사리 이렇게 낮추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가 턱걸이로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경상수지가 왜 중요한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경상수지란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상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팔고 그 다음에 예전에 투자했던 것들,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그러니까 투자한 것이라는 것은 주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데 배당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주식으로부터 받는 게 배당이고요. 채권으로 받는 것들이 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수익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투자했던 것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현재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얻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경제 지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경제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얼마나 물건을 팔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느냐는 경제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번에 지표가 경상수지 흑자가 나긴 났는데 이게 사실 해석이 조금 좀 여지가 있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상품 수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한 거를 어떻게 보면 상계한다 그러죠. 수출한 거에서 수입한 걸 상계한 이 지표는 적자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 4월 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60억 불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적자로 많이 돌아섰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 때문에 수출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실제로 수출 자체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최근에 무역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상황은 좋지 않은데 지금은 배당이 늘어서 배당이 늘었다는 게 최근에 뭐 법제 혜택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배당이 늘었다는 것은 지금 특별히 나온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해외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들이 모 회사로 이제 우리나라 회사로 배당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번에 3월 지표가 많이 좋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무역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무역 상황은 좋지 않은데 이제 자회사에서 배당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 자회사에 배당을 많이 했느냐도 사실 논의가 많은데 최근에 입법이 하나 됐습니다. 입법이 하나 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회사가 원래 모 회사로 배당을 주면은 모 회사의 수익이 돼서 예전에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런 법안이 나오면서 자회사들이 해외 자회사들이 국내 모 회사한테 배당하는 성향이 굉장히 늘었고요. 그 금액이 지금 경상수지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간은 무역이 나쁜 거에 비해서 경상수지는 흔히 말하는 흑자로 나오면서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상품 수지가 6개월 연속 지금 적자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이제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사실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반등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형성한 계기는 중국의 리오프닝이거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활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반도체가 살아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무역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무역 흑자로도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기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동향 자체가 어떤 글로벌 공급망 분화에 따라서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경기가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그만큼 수입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가 더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예측했던 것보다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측치란 것은 과거에 어떤 데이터에 의존해서 많이들 그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의 중국 상황이 글로벌 경기 분화, 글로벌 공급망 분화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속도 자체가 그 경제 성장의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빨리 안 나오면서 예측보다는 무역 수지가 나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경제 성장에 중요한 게 또 있죠. 고용인데 지난달 취업자 수를 보니까 증가세가 주춤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조업 취업자는 2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요. 이게 제조업이라는 것이 결국 수출 산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산업이 있고 제조업이 있는데 서비스 산업은 내수 산업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물건을 파는 것은 제조업이고 서비스란 거는 이제 내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로 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용, 그러니까 서비스업 고용 같은 것들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소비 수요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조업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있을 정도로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경제의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 경제를 봤을 때 중심이 되는 일자리는 제조업 일자리인데 이렇게 제조업 일자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 정도는 아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는데도 버스기사는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교차로입니다. 인도 한쪽에 쪽지와 함께 꽃과 간식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굣길,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다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9살 어린이를 추모하는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3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 소통량이 많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요 앞에도 지금 문화센터 건설하는 공사장이 또 있고 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다 있거든요.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가 이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했고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아이를 쳤습니다.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기사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버스기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기 안양에서도 자전거를 타던 3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14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우회전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의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24살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동 중인 종이 코팅 설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인 변호사가 오늘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변호사인데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일본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변해왔습니다. 지난 1992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등 우리 국민 10명을 대리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관부 재판을 맡았습니다. 관부 재판은 일본 시모노세키와 한국 부산을 오가며 열린 재판을 뜻하는 말로 1심에선 일본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도 밝혀왔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ではこの外交保護権を放棄したのであって個人請求権が消滅した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日本政府も日本の裁判所も何回も表明したことがあります.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번엔 우리 법원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판 증언대에 직접 오릅니다. 지난 2016년 이용수, 김복동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겁니다. 앞서 재작년 1심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규칙인 국가면제를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이후 2심 재판부는 국가면제 규칙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보겠다고 밝혔고 이에 피해자 측은 야마모토 변호사를 상대로 질문해 국제사회의 반인권적 행위에는 이런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답변들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하루 전 다시 한번 일본의 책임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히 ICJ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과 달리 다른 소송에선 1심 재판부가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국가 면제 분야 전문가인 영국인 교수도 화상으로 증인 신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제 수요 시위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지만 당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위안부뿐만 아니라 국민하고도 약속한 것이라며 지금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단체 시설을 이틀째 공습하면서 양측이 본격적인 교전에 들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수백 발의 로켓 공격으로 응수하는 가운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사선으로 가로지는 로켓이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폭격을 받은 가자 지구 곳곳에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방패와 화살이라는 작전명으로 진행한 공습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로켓 수백 발로 대응하며 본격적인 교전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은 가게를 닫고 전쟁에 대한 걱정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الوضع صعب يعني الأمانة الواحد شايف خوف ترقب مش عارفين وين الأمور موجهة يعني الوضع بشكل عام يعني مش شايف الكل مش عارف وين جاي.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교전이 본격적인 충돌 상태에 들어가면서 가자 지구에서만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이스라엘 감옥에서 86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던 가자 지구 무장단체 고위 인사가 지난 2일 사망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재판도 없이 체포하고 가두는 것에 반발하는 뜻으로 단식 투쟁을 했는데 결국 숨지자 이에 무장단체가 로켓을 쏘며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확전에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ההנחיה שלי שאנחנו מוכנים גם לאפשרות של התרחבות המערכה
וגם במהלומות קשות מאוד, כבר עכשיו וגם בהמשך.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 교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인구 2억 3천만 명의 세계 5위 인구 대국 파키스탄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지난해 대홍수가 덮친 데 이어 최근엔 전 총리의 체포로 유혈 시위까지 벌어지며 전국마저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의회 불신임으로 쫓겨난 뒤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온 임란 칸 전 총리가 지난 9일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된 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카라치 등 주요 도시에서 경찰차를 불태우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कुछ हो रहा है उसके साथ गलत हो रहा है बस यही है कि उसको रहा किया जाए और इस तरह से जो कर रहे हैं ना ये लोग शेलिंग वगैरह हम तो पूरा अमन एहतजाज कर रहे हैं कुछ भी नहीं कर रहे हैं उसके बावजूद भी ये लोग इस तरह से कर रहे हैं लेडी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4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칸 전 총리의 측근과 지지자 등 1,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주요 도시에 집회 금지령을 내리며 시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हाथ में लेने वाले शरपसंदों को आनी हाथों से निपटा जाएगा और आइन और कानून के मुताबिक उनको करारवा की सजा मिलेगी. 하지만 칸 전 총리 측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전국 혼란은 안 그래도 무너져가던 파키스탄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1대1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한 대외 부채에 시달리던 파키스탄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6.4%로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민생고도 심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습니다. 오는 10월 총선까지 예정된 상황이어서 파키스탄의 전국 혼란이 수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구글이 현지 시각 10일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80개국에서 전면 오픈했습니다. 바드 전면 오픈은 지난 3월 출시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바드에는 이날 공개한 구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팜2가 탑재됐으며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5,3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과학과 수학에서 추론도 가능하고 코딩 작업도 한다고 구글은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기념일을 즈음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제 컨퍼런스인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멀리 아르헨티나와 독일, 아일랜드까지 세계사의 족적을 남긴 혁명도시 6곳에서 지자체장과 학자,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각 도시를 대표해 참석한 이들은 자매도시 체결, 상호 방문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와 도시에서 일어난 투쟁과 혁명의 정신을 잊지 않으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 정읍시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올해 컨퍼런스는 혁명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각국에서 발생한 개혁과 투쟁을 이끈 지도자들의 삶과 희생을 이해하고 현재의 가치로 전환하는 자리입니다. That there are so many similarities between Korean history and German history. We had same experiences with peasants fighting for their rights and fighting for equality. 정읍시와 교류 중인 해외 다른 도시들은 역사 외교의 장인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순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에서 지자체장들이 참석하였고요. 참가 도시도 늘어나는 등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확고한 연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고장 정읍의 가치와 정신을 세계 혁명 도시들과 공유하고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읍시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세계 도시들과 교류하며 동학 농민혁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총 상금 15억 원이 걸려있는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이 오늘 경기도 여주 패럼CC에서 개막해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8위 임성재가 3년 7개월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합니다. 임성재는 지난해 이 대회 출전을 위해 귀국했지만 1라운드 직전 코로나19 확진으로 대회를 포기했습니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조우영과 장유빈도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합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은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26도, 광주가 27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합니다. 출퇴근길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서쪽 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는데요. 노약자는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외출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14.2도, 대전 11.7도, 대구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쪽 지방은 덥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7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